네, 안녕하세요.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감이라는 새로운 수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더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시험에 대한 구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 수험서 모두 가지고 계시죠? 자, 공감 수험서 사회복지 실천론의 4페이지를 보시면요.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은 8과목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지만 이 시험의 구조에서는 3개의 과목이고 3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은요, 2교시이죠. 그리고 시험 과목의 이름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2교시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3개의 세부 영역을 각각 25문제씩 75개의 문제를 75분 동안 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할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25문항이 나오죠. 과락이 안 되기 위해서는 사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25문제 중에 15개는 최소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락의 기준은 10개이지만 전체적으로 또 6할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6개, 17개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면 무난하게 또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75개의 문항을 75분에 풀어야 되잖아요. 마킹도 하고 검토도 하려면 한 문제당 1분, 안 되죠. 30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너무 속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기본을 충실히 하다 보면 저절로 속도는 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만 하지 마시고 텍스트를 보면서 이해하시고 때로는 책을 닫아서 내가 듣고 읽은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시작할 준비 되셨죠? 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론 1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공감 수험서는 모두 다 7개년을 기준으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6회부터 2024년 바로 올해죠. 22회 시험까지의 경향들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새로운 경향들을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7년간 출제 영역을 보니까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 2문제 정도 나왔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 6문제,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은 최근 들어서 비중이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출제 분포를 보시면요. 바로 올해 2024년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의 이 높낮이 파동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은 많이 출제됐다가 적게 출제됐다가 이러고 있죠. 18회에 출제되지 않은 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고요. 대부분 한 문제에서 3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2025년에는 2문제, 3문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흐름 읽기 같은 경우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에 있는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에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해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사회복지 목적이나 기능 중에서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생긴 건 아니죠.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론이나 어떤 이념, 이런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선저축협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영향을 받은 것들이 굉장히 상반되는, 상충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을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고 기술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10장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 역시 자, 본격적인 강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사회복지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특성과 속성을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직이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에 맞춰서 사회복지는 이러한 전문직이 갖춰야 될 속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마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훑어보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챕터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수험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지루하게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림으로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장의 분위기, 맥을 짚어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되는 정보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과목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걸쳐서 훑어보기도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내용은요, 왼쪽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 요 정도 타이틀만 남기고 오른쪽 부분은 다 지워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장 공부를 마쳤을 때 스스로 이 훑어보기를 그릴 수 있으면 이 일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뼈대를 잡았고 그 뼈대에 맞춰서 살을 붙이는 이런 공부가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왼쪽에 있는 소제목들도 비워두시는 거죠. 그냥 칸만 뻥뻥 뚫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스스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는 또 소중한 여러분들만의 비법 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본격적으로 1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 실천이 뭐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4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쉽게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다양하고 한마디로 내리기 어려운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은 바로 사회가 변화하고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이 해야 될 일, 기능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 사회적인 요구, 또 그 사회가 처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의 정의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일련의 과정,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입니다.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점점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5 같은 경우는요. 클라이언트, 대표적인 클라이언트죠. 개인, 집단,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하거나 손상된 것들을 복구시키고 또 그러한 목적에 합당한 사회적 조건들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 뭐죠?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 5에서 중요한 내용 나와 있죠?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조건, 바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고요. 이러한 심리 내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려면 환경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것, 또 그러한 활동을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는 활동이고,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내부적인,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까지 동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보겠습니다. 우리 공감수험서에서는요, 가끔 가다 보면 볼드체라고 하죠. 두껍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페이지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서 볼드체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바로 뭐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목적이 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목적이잖아요. 바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역시도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시대나 문화,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죠. 그리고 고유한 목적이 있죠. 그거는 불변하다는 것이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미국의 사회복지와 한국의 사회복지와 북유럽의 사회복지가 조금씩은 다르죠. 그렇죠? 예,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이나 정책, 제도의 방향 약간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가장 본질적인 목적, 고유한 목적,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특정 정당,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취약계층의 어떤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것 때문에, 또는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더 이제 어떤 추구한다라는 것 때문에 특정 어떤 계층의 어떤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라는 거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합의하고 동의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 어떤 계급,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인 목적 4가지 나와 있죠.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 향상,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감소되도록 도와주는 것. 직접 해결한다 아닙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아요.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걸 도와주고요. 클라이언트 삶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세 번째,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사회정책을 개발한다.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핑커스와 미나안이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 4가지 목적도 가끔 시험에 예전에 언급됐었으니까 쑥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듯이 미국에도 전미,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시한 목적은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특정 정당, 그룹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키거나 손상된 것을 회복, 복구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 1, 2, 3 중에서 2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것이고요. 그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봤을 때는 사회 정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사회적 역할을 하고 사회적 과제를 하는 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죠. 또 기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됐을 때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거나 너무 낮은 상태일 때 조금 높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14페이지에 보면 예라고 되어 있죠.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 기능 중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에 나와 있는 게 모두 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해서 개인 상담을 하거나 가족 치료하는 거, 이거 뭐예요? 사회 정의를 위한 거 아니고요. 그 클라이언트가 가진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는 기능은 뭐냐 하면요. 자, 임금체불 노동자를 위해서 옹호 활동을 한다거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해소하고 선입견을 해소하는 이런 인식 개선 활동, 이런 거는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 나왔을 때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는 기능에 해당하는 활동인지 클라이언트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미사회복지사협회가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이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이 지문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PPT에서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책에서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교차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목적이라고도 이해하시면서 이건 기능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은요. 헷갈리기 쉬운 표현인데요.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예요. 자, 중심은 누가 있죠? 사람이 중심이고 이 사람의 욕구에 맞추어서 조직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반응적인 조직이 되도록 한다. 풀었으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시험에서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반응한다 라는 거를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자, 밑에 박스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무엇이고 사회복지 실천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사회복지 실천이 수행해야 될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예전처럼 시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같은 거잖아요.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가 1급 시험이나 학문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정체성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시험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 출제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였지 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철학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생겨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바닥에서 솟아나거나 그런 거 아니죠. 뭔가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싹이 텄겠죠. 그렇다면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준 게 뭐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요,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철학은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좀 나보다 안 된 사람,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이웃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동네의
어떤 풍습, 문화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서 또는 시험에서 다루는 거는 조금 더 근대로 와서 사회복지라는 성격에 영향을 미친 근본적인 이념과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5개의 이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공부하시는 방법은 예를 들면 뭐 박애주의, 그러면 박애주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요. 박애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 이렇게 2가지를 아시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철학이니까 박애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섞어서 많이 나오니까 5개를 교차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도주의와 박애사상이에요. 이거는 시험에서 그냥 2개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이제 혼용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2개를 일단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주의라는 거는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차별하지 말고 인간이라면 좋게 잘 대우하자.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인도주의예요. 자, 박애사상은요. 모든 사람을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뭐 인종이나 계급이나 종교 관계없이 그냥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두루두루 사랑하자, 이런 이념이 박애주의입니다. 인도주의, 박애사상 모두 다 비슷하죠. 결이 같죠.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계급, 종교, 국가, 인종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게 바로 인도주의와 박애사상의 핵심이고요. 그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자, 인도주의와 박애사상은 자선조직협회에서 우회방문원 활동의 기본 철학이 됐대요.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원들은 돈도 받지 않은 무급의 자원봉사자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그죠? 이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도 물론 있었겠지만, 자, 그 바탕에는 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뭐 빈민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인도주의와 박애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주의와 박애사상은요, 자선조직협회에서 우회방문원들이 활동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되었고요. 자, 이것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자, 2번째는 사회진화론인데요. 이 사회진화론이 좀 어렵습니다. 사회진화론은요, 마찬가지로 자선조직협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선조직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장에서 역사를 배우면서 꼼꼼히 배울 것이지만, 이 자선조직협회는 굉장히 어떤 다양한 이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도움을 줘야 돼. 이 사람들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라는 인도주의와 박애사상의 영향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약간 통제하는, 너희들 너무 사회에 불만 갖고 문제 일으키면 안 돼. 우리가 조금 도와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 이런 사회 통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2개가 굉장히 다른 모순적인 건데,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사회 진화론이 바로 그런 사회 통제적인 어떤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끔 한 이론입니다. 이론이자 뭐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회 진화론은 여러분들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19세기에 나타난 사회 발전 및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자, 우리가 자연 선택설 이런 걸 보면은 자연 세계에서 힘이 센 동물들은 살아남고, 그죠? 뭐 동물들만이 아니라 생물체들은 살아남고 힘이 약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생물체들은 좀 자연적으로 도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연 진화론을 사회도 갖고 와서 사회에서도 뭔가 파워가 있는 계층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계층들은 도태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계층, 도태되는 계층, 바로 빈민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자선 이런 거는 뭐 해줘야 된다라고 봐서 또 자선조직협회에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회진화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보면 볼드체로 되어 있죠. 사회가 이 계층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제 도태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에 불만을 많이 가진 세력들이 뭔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태될 때까지 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적절히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의 방법이 뭐냐면 어때요? 우리가 우는 애기 젖준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사회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원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약간의 도움, 약간의 자선을 베풀면서 이 사회의 빈민들 또는 불만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여러분들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선조직협회가 사회 통제적 성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회 진화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요. 자선조직협회가 사회 통제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사회 통제적이 뭐냐면 이 빈민이 사회 불만 세력으로 성장해서 예를 들면 사회를 뒤엎거나 뭔가 사회에 위협을 주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선을 통해서 그 상태에 머무르고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선조직협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은 이론들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러면 인보관 운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민주주의는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또 주인이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이념이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클라이언트 역시도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서비스를 받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 이게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보시면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 이게 아니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들이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는 소비자이다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클라이언트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결함이나 어떤 책임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구조적인 요소들 때문에 개인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책임,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빈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게 된 것, 이런 거 역시도 민주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아마 이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 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원칙이나 단어 중에 개별화라는 것이 있죠. 비슷한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하나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지 말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유성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고 반영하고 실현하는 것들이 개인화잖아요. 자, 이런 개인화, 개별화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자, 개인주의는요, 개인의 존엄, 가치, 권리 등을 중요시하는 사상으로 국가나 사회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가 중요하고요. 개인이 가진 고유성과 차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보면 개인의 권리 존중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약간 성격이 다른 건데요. 수혜 자격 축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개인 어떤 빈곤에 대해서 또 어떤 개인의 책임을 약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도 일정 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혜 자격 원칙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열등처우의 원칙,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은 또 정책론에서도 많이 배우시죠? 자, 요게 영향 미쳤다는 거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또는 다양화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대상이 주로 빈민이었어요. 전통적으로는 뭐 실직이라든지 장애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빈곤하게 되고 또다시 수입이 없게 되면은 빈곤이 유지되고 또 대를 이어서 빈곤이 세습될 수도 있는데요. 자, 요즘에 와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자들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빈곤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성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유일한 절대적인 관점이나 가치관, 요거에 따라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이 병립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또 사회적인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권리를 실현하거나 누리거나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일하는 게 사회복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다원주의, 다원화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요. 자,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문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억하시고 또 역사 나올 때 얘기하겠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인보관 운동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인보관 운동에도 이런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역량 강화가 좀 싹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5가지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맥을 짚으셔야 될 거는 자선 조직 협회 같은 경우는 박애주의와 뭐 인도주의, 박애사상 인도주의와 같은 것, 또 하나는 사회 통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진화론이라는 굉장히 상반된 이론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 내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와는 정반대로 인보관 운동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영향이라는 것, 그래서 뭐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 중심, 선택하는 소비자, 클라이언트가 목소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 된다는 거,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개별화, 그리고 수혜 자격 축소,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3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와 사회복지 실천의 속성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복지 실천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 요 한 문제하고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또 그러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게 물어보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분류하는데 요거는 2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또 시험에서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자, PPT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수준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나누는 거예요. 교수님, 실천의 수준이 뭐죠? 그죠? 미시 수준, 마이크로, 가장 작은 수준에서 실천을 하는 것. 가장 작은 수준이 뭐죠, 교수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가장 작은 수준이라는 건요,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크기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교수님,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크기가 작다는 건 뭐죠? 어린아이인가요? 자, 그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의 크기가 작다는 거는 개인, 한 사람 또는 가족, 이 정도가 클라이언트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의 주 대상이 개인이거나 가족 정도가 되면 미시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합니다. 자, 가족, 치료, 개인 상담, 사례 관리 이런 것들 모두 다 미시 수준의 실천이 되겠죠. 자, 중범위 수준 또는 중간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은요, 미시 수준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보다 조금은 커요. 자, 이렇게 집단 또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단 사회복지 실천할 때 소그룹 활동하죠. 이런 거라든가 학급 또는 학교, 어떤 회사, 조직에 개입하는 활동이 바로 중범위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 활동입니다. 자, 거시 수준은요, 이거보다 큰 것들이에요. 지역사회 전체, 우리나라 사람 모두 이런 게 되는 거죠. 또는 어떤 특정 법, 정책, 무형의 것들 이런 것도 거시 수준의 실천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1페이지에 보시면 거시 수준은 지역사회나 전체 사회, 국가의 복지 같은 수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수준이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게 되면 그거는 대부분 간접 실천 활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도록 하죠. 간접 실천, 직접 실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개입 방식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죠. 사회복지 실천은.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또는 어려움의 수준이 완화되거나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이때 클라이언트 자체를 변화시키는지 혹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누는 게 바로 개입 방식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입니다. 자, 책 22페이지에 보시면요. 직접 실천은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입니다. 뭐 상담, 교육 이런 것들 모두 다 직접 실천이겠죠. 이에 반해서 간접 실천은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주변, 지역사회의 환경 또는 법, 체계, 제도 이런 것들이 변화됨으로써 그 변화의 영향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게 하는 게 바로 간접 실천입니다. 자, 직접 실천의 예에 나왔던 것들이 모두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독거 어르신 방문하는 거, 치매 어르신 주간 보호를 제공하는 거, 정신장애인 사회기술 훈련 제공하는 거 모두 다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거죠. 직접 실천입니다. 반면에 간접 실천 같은 경우는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례관리, 아동학대 가해자를 위한 교육 이런 거는 직접 실천이지만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는 어떻게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간접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HD 아동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 모두 다 간접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여러분들의 판단의 핵심은 이 문제를 경험하는 클라이언트 그 자체를 변화하는 것인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인가? 요거를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속성과 예술적 속성,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성입니다. 자, 이 예술적 속성, 과학적 속성은요,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고, 예전에 한두 번 나왔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안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자,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는 안 나와 하면서 방심하는 거거든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사회복지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활동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조금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하면서 이해를 잘하는 것,
반응을 해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우는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떤 심리학 같은 이론,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사회 문제론 같은 이론. 그리고 우리가 욕구 조사하고 사회복지 실천 평가하는 사회조사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개발 평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근거 또는 이론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감정이입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 이런 거 갖추는 거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예술적 속성인데요. 사회복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과학적 속성과 예술적 속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험은요 과학적 속성과 예술적 속성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건전한 판단력 이런 거는 예술적 속성이죠. 그리고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감정이입하는 능력 이런 거 모두 다 예술적 속성이고요. 또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기술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과학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전문성 보겠습니다. 그린우드라는 사람이 1957년에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글을 썼고요. 그 글에서 전문직이라면 자고로 이런 거 있어야 돼 라고 해서 5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문직이라면 자고로 체계적인 이론이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사회에서 당신은 또 이 직업은 이런 일 해도 돼 라고 사회적인 인가, 인정, 재가 해주는 거 있어야 되고요. 그 전문직만이 누리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거 있어야 되고 또 이 전문직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윤리 강령 이 5가지입니다. 체계적인 이론, 전문적 권위, 사회적 인가, 전문직 문화, 윤리 강령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전문적 권위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 권위적이다라고 할 때 좀 통제적이고 지시적이고 억압적인 부정적인 요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에요. 전문가라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 권위도 전문직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린우드의 전문직 속성하고 플렉스너가 제시한 전문직 속성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시험에서는 이걸 섞어가지고 다음 중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 속성이 아닌 것은 하고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플렉스너와 그린우드의 전문직의 속성 2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6가지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 장의 핵심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책에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가 OX, OS입니다. 기출문제에서 뽑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 지시문이라고 하죠. 요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OX로 판별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됐는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OX, OS입니다. 이거 꼭 풀어보시고요. 자, 2024년 22회 시험에서 이 1장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뒤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설명을 잘 들은 사람은 아마 바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80페이지인가요? 자, 들어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